어둠이 드리운 서울의 뒷골목 낡은 건물 3층에 위치한 내 탐정 사무실. 진실의 눈은 마치 내 인생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간판의 불은 깜빡거리다 이내 꺼지기를 반복했고, 유리창에는 몇 년 묵은 먼지가 덕지덕지 앉아 바깥 세상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30살의 이은수 한때는 경찰을 꿈꿨지만 아버지의 의문스러운 죽음 이후 사립탐정의 길을 걷게 된 나는 지금 내 생애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내 옆에는 언제나 검은 털이 윤기 나는 나의 그림자, 검은색 보더콜리 거문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거문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나의 가족이자 동료이자 그리고 유일하게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존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찾아온 녀석은 내가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마다 기적처럼 내게 다가와 준 선물과도 같았다. 녀석의 크고 검은 눈에는 언제나 내 대한 무한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한숨을 내쉬면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내 손에 머리를 비볐고, 내가 웃으면 녀석도 꼬리를 흔들며 함께 기뻐했다. 말없이도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읽고 있었다. 며칠 전 나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거액의 수임료는 물론 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내부 고발 사건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밤낮으로 자료를 파헤치고 잠복 근무를 하며 단서를 찾아 나섰다. 며칠간의 노력 끝에 나는 프로젝트의 핵심 관계자들이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문서를 손에 넣었다. 증거는 명확했고 이제 언론에 공개하고 경찰에 넘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나는 성공을 확신했다. 내 심장은 다시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못다 이룬 꿈 정의를 향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었다. 내가 증거를 확보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은 180도 뒤바뀌었다. 익명의 제보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내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그들은 내가 확보했던 증거물들이 모두 조작된 것이며 오히려 내가 비리 세력과 결탁하여 조작된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내 이름을 도용한 가짜 계좌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기록이 발견되었고, 심지어 내가 사용하던 증거물 보관함에서는 조작된 계약서와 위조된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처럼 말이다. 이은서 씨, 체포하겠습니다. 낯선 형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고 나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고 내 명의의 모든 계좌는 동결되었다. 언론에서는 나를 비리 탐정이라며 연일 비난했고 한순간에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수년간 쌓아온 명예는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했고 믿었던 의뢰인들은 등을 돌렸다. 내 인생은 산산조각났다. 사무실의 불이 완전히 꺼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창밖으로 서울의 휘황찬란한 야경이 비쳤다. 저 빛나는 도시 속에 나는 마치 버려진 섬처럼 홀로 떠 있었다. 거문이는 내 발치에 머리를 대고 조용히 웅크려 있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녀석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거문아, 이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목소리는 텅 빈 사무실을 맴돌다 사라졌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은 마치 나의 불안과 슬픔을 이해하는 듯 촉촉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분명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왜 나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단지 진실을 찾으려 했을 뿐인데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고 지난 며칠간의 모든 순간들을 되짚어 보았다. 내가 놓친 것이 무엇일까?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했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내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뿐이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며칠 전 내가 확보했던 증거물들이 흐트러진 채 놓여 있었다. 조작된 것이라고 경찰이 가져갔던 그 자료들. 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봐도 진짜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는 짧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어린 시절의 나를 보았다. 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은서야, 세상은 언제나 진실을 원한단다. 옳은 일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눈을 떴을 때도 그 여운이 남아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창밖은 이미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일어나자마자 거문이는 내 발치에 바싹 붙어 꼬리를 살랑거렸다. 녀석은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내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나는 거문이를 데리고 사무실 구석구석을 다시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놓친 단서가 있을까봐. 낡은 책장 삐걱거리는 서랍 먼지 쌓인 파일 캐비닛까지.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이 샅샅이 뒤졌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나는 사무실 문을 잠그고 거문이와 함께 밖으로 나왔다. 갈 곳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무거웠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의 공간이 나를 맞았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여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거문이는 현관에 놓인 신문 꾸러미 쪽으로 코를 킁킁거리며 다가갔다. 신문에는 내 사진과 함께 비리 탐정 이은서 구속 임박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다. 나는 신문을 집어 던져버렸다. 그때였다. 거문이가 갑자기 흥분한 듯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은 앞발로 현관 바닥의 한쪽 구석을 계속해서 긁어댔다. 마치 무언가 그곳에 숨겨져 있다는 듯이. 나는 처음에는 녀석이 단순한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 거문아, 왜 그래? 나는 녀석의 이름을 불렀지만 거문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닥을 긁어댔다. 녀석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날카로웠다. 이상했다. 거문이는 평소에 이렇게 집착적으로 한 곳을 파헤치는 법이 없었다. 나는 녀석의 행동에 의아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미약한 희망 같은 것이 솟아났다. 혹시 나는 거문이가 긁고 있는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현관 바닥은 오래된 마루였는데 한쪽 모서리가 다른 곳보다 약간 들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육안으로는 거의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만약 거문이가 아니었다면 절대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도구를 찾아 부엌으로 향했다. 식칼의 뭉툭한 뒷면을 이용해 들떠있는 마루 조각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마루 조각이 들리자 그 아래에는 작은 틈새가 드러났다. 틈새 안쪽은 어두웠지만 손을 넣어 더듬어 보니 차가운 금속 같은 것이 만져졌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작은 USB 메모리였다. USB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분명 새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대체 누가 이런 곳에 USB를 숨겨놓았을까? 그리고 무엇이 들어있을까? 나는 거문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나를 만족스러운 듯 올려다보고 있었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이 USB는 영원히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즉시 USB를 내 오래된 노트북에 연결했다. 컴퓨터 화면에 USB 내용물이 나타나자
나는 숨을 들이켰다. USB 안에는 기록 웨이브라는 제목의 음성 파일 하나와 계약서 초안 .docx라는 문서 파일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먼저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음성 파일은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두 남자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한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다른 한 남자의 목소리는 다소 흥분되고 거칠었다. 이 프로젝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될 일은 없을 겁니다.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확실해, 이번에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해야 해.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면 안 돼. 거친 목소리의 남자가 짜증스럽게 되물었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이미 모든 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그 탐정 말입니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곧 구속될 겁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 탐정이라니. 그들은 나를 말하는 것이 분명했다. 이 음성 파일은 내가 함정에 빠졌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리고 그들은 내가 체포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음성 파일을 다시 재생했다. 이번에는 최대한 집중해서 목소리를 분석했다. 낮은 목소리의 남자는 침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였다. 하지만 거친 목소리의 남자는 어딘가 조급하고 권위적인 느낌이 들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 같기도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나는 이어서 문서 파일을 열었다. 계약서 초안 docx라는 제목의 파일은 서울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 초안이었다. 내용은 복잡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눈에 띄었다. 여기저기 수정된 흔적이 있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황룡건설이라는 회사의 이름이었다. 이 회사는 내가 원래 조사하던 비리 사건에 연루된 주요 건설사 중 하나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초안에 기재된 금액이 내가 처음 입수했던 문서에 적힌 금액보다 훨씬 더 컸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명시된 이름은 내가 예상했던 인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강식이라는 이름이었다. 이강식은 현재 서울시의 도시계획국장으로 프로젝트의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그는 내가 처음부터 용의 선상에 올리지 않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이미지로 유명했으며 언론에서도 자주 모범 공무원으로 칭송받는 인물이었다. 이강식 국장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니 믿을 수 없었다. 만약 이 문서가 진짜라면 내가 처음 입수한 증거물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단순히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 아니라 진짜 핵심 인물을 감추려 했던 것이다. 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 USB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갇혀있던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발견하게 해준 것은 바로 거문이었다. 나는 거문이를 끌어안았다. 거문아, 네가 날 살렸어. 정말 고마워. 거문이는 내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작게 낑낑거렸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내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아직 희망이 있었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거문이가 내 옆에 있는 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했다. 이 증거가 너무나 치명적이라면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세상에 알릴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믿어줄까? 그리고 이 뒤에 숨어있는 그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분명 나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할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그들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황룡건설과 이강식 국장, 그리고 두 남자의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이 세 가지가 연결될 때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다시 한번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귀를 기울여 작은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때 아주 희미하게 배경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 작아서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검은이를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나의 충실한 동료 검은이를 위해서라도.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는 다시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절망은 없었다. 오직 진실을 향한 집념만이 남아있었다. USB를 발견한 그날 밤은 내게 너무나 길고도 짧았다. 절망의 벼랑 끝에서 한 발짝 물러선 나는 다시금 희망이라는 시로라기를 붙잡았다. 잠시 눈을 붙였다가 새벽녘에 다시 깨어났다. 내 옆에는 검은이가 잠들어 있었다. 녀석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나는 검은이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검은아.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낡은 사무실을 비추었다. 동이 트자마자 나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어젯밤 발견한 USB 안의 음성 파일과 문서를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다. 음성 파일 속 거친 목소리의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이강식 국장이 정말 연루되어 있다면 그 파장은 얼마나 클까?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나는 이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음성 파일 속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개인 탐정이었다. 전문적인 음성 분석 장비나 데이터베이스는커녕 당장 내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사람조차 없었다. 경찰은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었고 언론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나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검은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검은이는 마치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꼬리를 살랑이며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녀석의 코를 노트북 화면에 갖다 대고 킁킁거렸다. 특히 음성 파일을 재생할 때마다 녀석은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나는 문득 어젯밤 녀석이 현관 바닥을 긁던 모습을 떠올렸다. 녀석은 단순한 우연으로 USB를 발견한 것이 아닐 것이다. 녀석은 뭔가 특별한 것을 감지했을 것이다. 나는 음성 파일 속 희미한 배경소리에 집중했다. 기계음 같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너무 작아서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나는 노트북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검은이는 그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미세하게 떨리는 콧잔등을 보였다. 나는 음성 파일을 반복 재생하며 녀석의 반응을 살폈다. 특정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녀석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귀가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녀석은 내가 들을 수 없는 미세한 소리나 냄새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녹음된 배경소리를 증폭하고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무료 음성 편집 프로그램을 찾아냈다. 어설프게나마 소리를 조절하자 아까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건물의 환기팬이 돌아가는 소리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발정이 같은 묵직한 기계음 같기도 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철컥하는 금속성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는 듯 했다. 검은이는 그 소리에 더욱 집중했다. 녀석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갑자기 내 손을 툭툭 건드렸다. 그리고는 사무실 한쪽 구석 벽면에 있는 오래된 콘센트 쪽으로 코를 갖다 대고 킁킁거렸다. 여기 검은아, 여기가 왜? 나는 의아했지만 녀석의 눈은 진지했다. 녀석은 콘센트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킁킁거렸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콘센트 커버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전선들만이 엉켜 있을 뿐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거문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녀석은 콘센트에서 조금 떨어진 벽과 바닥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을 앞발로 긁기 시작했다. 아주 미세한 틈새였다. 나는 그 틈새에 손가락을 넣어보았다. 뭔가가 걸렸다. 그것은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었다.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마치 아주 작은 마이크의 일부 같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기계 부품 같기도 했다. 조잡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꽤 정교하게 가공된 조각이었다. 나는 그 금속 조각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그리고 아까 음성 파일에서 들렸던 기계음과 금속성 소리가 떠올랐다. 혹시 이 작은 조각이 그 소리의 근원과 관련이 있을까? 거문이는 내가 금속 조각을 발견하자 만족스러운 듯 꼬리를 흔들었다. 나는 거문이를 다시 한번 끌어안았다. 녀석은 정말 놀라운 존재였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이 작은 단서들을 놓쳤을 것이다. 나는 금속 조각을 분석하기 위해 돋보기를 꺼냈다. 조각의 표면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문양 같은 것이 새겨져 있었다. 마치 로고 같기도 했다. 나는 휴대폰 카메라로 최대한 확대하여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인터넷 이미지 검색 엔진을 돌렸다. 수많은 이미지들이 스크롤되어 내려갔다. 대부분은 무관한 이미지들이었다. 실망하려는 찰나 나는 비슷한 문양을 가진 이미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대동물류 창고라는 곳의 로고였다. 대동물류 창고. 나는 그곳이 음성 파일 속 기계음의 근원지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물류 창고라면 대형 기계들이 많을 것이고 금속성 소리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곳이었다. 나는 즉시 대동물류 창고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다. 위치, 규모, 소유주. 소유주는 황룡건설의 자회사로 되어 있었다. 내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황룡건설, 이강식 국장, 그리고 이제 대동물류 창고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내가 처음 입수했던 비리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조직적인 범죄의 일부였던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찾아가야 했다. 하지만 누구를? 경찰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언론 그들은 이미 나를 비리 탐정으로 낙인 찍었다. 그때 나는 문득 한 사람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오랜 동료이자 나에게 늘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박대호 전 청장님. 박대호 청장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나를 자주 찾아와 위로해 주셨다. 그는 경찰 내부에서도 존경받는 분이셨지만 몇 년 전 갑작스럽게 명예퇴직하셨다. 당시 나는 의아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퇴직에도 어떤 의미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박대호 청장님이라면 나를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었다. 나는 거문이에게 목줄을 채웠다. 거문아, 이제 박 청장님 댁으로 가자. 거문이는 마치 내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며 앞장섰다. 박대호 청장님의 자택은 한적한 주택가에 있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가꿔진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박 청장님의 인자한 얼굴이 나타났다. 박 청장님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다. 은서야, 이게 무슨 일이야. 뉴스는 봤지만 정말 너인 줄은 몰랐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청장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함정에 빠진 거예요. 박 청장님은 한숨을 쉬시며 나를 집 안으로 들였다. 거문이도 함께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오래된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나는 박 청장님께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거문이가 USB를 발견한 일, 음성 파일과 문서, 그리고 대동물류 창고의 금속 조각까지 박 청장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내가 USB를 건네고 음성 파일을 재생하자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특히 음성 파일 속 거친 목소리를 듣자 박 청장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 목소리는 설마 박 청장님은 중얼거렸다. 청장님, 이 목소리 아시는 분이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청장님은 잠시 침묵하셨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마치 깊은 고민에 빠진 듯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이 목소리는 한영준 사장이야. 황룡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주지. 겉으로는 황룡건설 회장이 따로 있지만 모든 실세는 한영준 사장에게 있어. 한영준.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황룡건설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니. 내가 처음부터 조사했던 이들에게는 한영준이라는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는 분명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박 청장님의 말에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황룡건설 이강식 국장,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한영준 사장. 그럼 이강식 국장과 한영준 사장이 손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박 청장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강식은 겉으로는 청렴한 공무원이지만 뒤로는 한영준의 오른팔이나 다름없었어. 사실 내가 경찰을 그만둔 이유도 그들과 무관하지 않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박 청장님이 경찰을 그만둔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이었다니. 대체 그들은 얼마나 거대한 세력인 걸까? 나는 아버지의 죽음이 떠올랐다. 혹시 아버지의 죽음도 그들과 관련이 있을까? 나는 박 청장님께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청장님, 제 아버지 죽음도 혹시 그들과 관련이 있을까요? 박 청장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침묵하며 한참을 나를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은서야, 그건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건 네가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그들은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고 잔인한 세력이야. 박 청장님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물러났지만 너는 달라. 내겐 진실을 향한 열정이 있어. 그리고 이 똑똑한 거문이도 있지 않니? 박 청장님은 거문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거문이는 마치 격려를 받은 듯 꼬리를 힘차게 흔들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나는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청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다. 지금 당장 경찰이나 언론에 나서는 건 위험해. 그들은 너를 다시 매장하려 할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증거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서 그들이 반박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해. 더 많은 증거요. 어디서요? 대동물류 창고. 그곳은 한영준이 자신의 불법적인 사업을 은밀하게 처리하는 아지트야. 아마 그곳에 우리가 찾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숨겨져 있을 거야. 하지만 그곳은 철통보안이야.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나는 박 청장님의 말에 희망과 동시에 절망을 느꼈다. 대동물류 창고. 그곳에 분명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하지만 어떻게 잠입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들이 나의 움직임을 알아차린다면. 그때였다. 거문이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다. 녀석은 밖을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박 청장님과 나는 동시에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거문이의 행동은 분명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젠장. 박 청장님은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벌써 눈치챈 건가? 나는 거문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녀석은 분명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다. 이제는 숨을 곳조차 없었다. 은서야, 서둘러야 해. 그들이 너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이야. 박 청장님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너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됐어. 그들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대동물류 창고에 잠입하여 증거를 확보할 것이다. 거문이와 함께라면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박 청장님은 내게 오래된 지도를 건넸다. 이건 대동물류 창고 내부 도면이야. 내가 예전에 그들의 불법 사업을 추적할 때 겨우 구한 거야. 하지만 지금은 보안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을지도 몰라. 지도는 손때 묻고 낡았지만 물류창고의 복잡한 구조가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나는 지도를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지도가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의 옆에는 어떤 위험도 마다치 않을 나의 충실한 동료 거문이가 있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세상의 모든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내기 위한 싸움. 박대호 청장님 댁을 나선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거문이는 내 옆에서 녀석의 콧잔등을 내 손에 비볐고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불안한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한영준 사장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황룡건설의 실세이며 이강식 국장과 결탁하여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박 청장님이 경찰을 그만둔 이유가 바로 그들 때문이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나의 아버지 죽음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으로 이어졌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거리는 인적이 드물어졌다. 우리는 으슥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두 개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감지했다. 거문아, 뛰어. 나는 거문이의 목줄을 당기며 앞장서 달리기 시작했다. 거문이도 내 뜻을 알아들은 듯 녀석의 네 발이 빠르게 움직였다. 뒤따라오던 차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그들은 불을 끄고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왔다. 녀석들은 나를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박 청장님 말대로 나는 이제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으니까. 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내 옆에서 함께 달리는 거문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녀석도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좁은 골목길을 이리저리 꺾어가며 도망쳤다. 낡은 상가 건물 사이를 가로질러 달리고 쓰레기통을 넘어뜨려 그들의 시야를 방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끈질겼다. 마침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검은색 세단은 우리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위협적인 분위기는 충분히 느껴졌다. 이은서 씨, 잠깐 이야기 좀 하시죠. 한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 나는 거문이의 목줄을 더 세게 쥐었다. 거문이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언제든 나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다. 이들의 목표는 나를 붙잡는 것이지 반드시 죽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들은 내가 가진 USB를 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상황을 역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막다른 골목이었지만 한쪽에는 낡은 철제 계단이 있었다. 나는 재빨리 계단을 향해 몸을 던졌다. 거문이도 재빠르게 나를 따랐다. 계단을 2칸씩 뛰어 올라갔다. 뒤에서 그들의 거친 발소리가 들렸다. 나는 옥상으로 향했다.
옥상에 도착하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옥상은 넓었고 주변 건물들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었다. 나는 옥상 끝으로 다가섰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한 높이였다. 그들은 내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천천히 우리에게 다가왔다. 이은서 씨, 괜한 짓 하지 말고 순순히 USB를 넘기시죠. 그럼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USB가 뭔지 어떻게 알았지? 나는 일부러 여유로운 척 되물었다. 그들은 내가 USB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들은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한 발짝 더 다가왔다. 검은이는 나의 다리 사이에 몸을 숨기고 으르렁거림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검은아 준비해. 나는 주머니 속에서 USB를 꺼냈다. 그들은 내 손에 들린 USB를 보고 눈을 번뜩였다. 좋아, 그래야 똑똑한 탐정이지. 나는 웃었다. 이걸 쉽게 넘겨줄 것 같아. 나는 그들이 방심한 틈을 타 USB를 허공에 던졌다. USB는 밤하늘을 가르며 저 멀리 날아갔다. 젠장, 남자들이 동시에 외쳤다. 그들은 USB가 떨어진 곳을 향해 달려갔다. 그들은 USB를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슬 것이 분명했다. 그 틈을 이용해야 했다. 검은아, 나는 외쳤다. 검은이는 내가 가리킨 곳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곳은 옥상과 연결된 낡은 배수관이었다. 배수관은 녹슬었지만 충분히 튼튼해 보였다. 나는 검은이를 따라 배수관을 잡고 몸을 아래로 미끄러뜨렸다. 검은이는 나보다 먼저 재빠르게 배수관을 타고 내려갔다. 남자들이 다시 우리를 발견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는 빠르게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배수관을 타고 한층 내려간 나는 난간에 매달려 아래를 살폈다. 2층 높이였다. 뛰어내릴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검은이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손짓했다. 녀석은 착지 지점을 확인하더니 가볍게 뛰어내렸다. 나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몸을 던졌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우리는 다시 달렸다. 이번에는 반대편 골목으로 향했다. 그들이 USB를 찾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우리는 최대한 멀리 도망쳐야 했다. 간신히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난 우리는 인적이 드문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막차는 이미 끊겼을 시간이었다. 휴, 살았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검은이는 내 옆에 앉아 녀석의 혀로 내 손을 핥았다. 녀석의 따뜻한 혀가 불안한 내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그날 밤 우리는 박대호 청장님 댁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들이 박 청장님 댁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나는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내 휴대폰은 이미 추적당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공중전화를 찾아냈다. 밤늦은 시간이라 공중전화 박스는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잠에 취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 김민준 청장님 계신가요? 나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알아듣는 듯 말했다. 김민준 청장님은 지금 안 계신데요. 무슨 일이시죠? 나는 전화를 끊었다. 내가 찾던 인물은 김민준 청장이 아니라 김민준 형사였다. 그는 몇 년 전 내가 해결했던 작은 실종 사건에서 우연히 알게 된 형사였다. 그는 아직 젊고 경험은 부족했지만 정의감이 투철하고 올곧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다른 형사들과 달리 내게 선입견이 없었다. 어쩌면 그라면 내 말을 믿어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나는 김민준 형사의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새벽녘까지 휴대폰을 뒤지고 과거의 기록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찾아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그에게 연락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나는 이미 경찰에게 찍힌 몸이었다. 그에게 폐를 끼치게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김민준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이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김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다. 저 이은서입니다. 나는 내 이름을 밝히자마자 상대방이 전화를 끊을까봐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그는 끊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은서 씨, 당신 지금 대체 무슨 일이죠? 뉴스에서 당신을 비리 탐정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었다. 형사님, 저는 함정에 빠졌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이 조작되었고 저는 누명을 쓴 거예요. 제게는 그걸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나는 다급하게 말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호기심이 섞이기 시작했다. 나는 짧게 요약해서 설명했다. USB 메모리 음성, 파일, 대동물류 창고의 금속 조각, 그리고 한영준 사장과 이강식 국장에 대한 박대호 청장님의 증언까지. 김민준 형사는 조용히 내 말을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회의적인 듯했지만 내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에 점차 집중하는 것이 느껴졌다. 이 모든 증거는 저의 거문이가 찾아낸 거예요. 녀석은 저보다 훨씬 더 예리하고 제가 놓치는 모든 단서들을 찾아내요. 나는 거문이의 이야기를 덧붙였다. 김민준 형사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내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은서 씨, 당신의 이야기는 믿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디 계십니까? 안전한 곳으로 오세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내 말을 믿어주다니 작은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에게 현재 위치를 알려주고 근처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카페에서 김민준 형사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거문이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희미한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김민준 형사가 오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가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른다. 얼마 후 김민준 형사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내 옆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문이를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이 녀석이 당신을 도왔다는 그 개로군요. 그는 거문이에게 손을 내밀었고 거문이는 녀석의 손을 킁킁거리더니 조용히 핥았다. 김민준 형사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즉시 그에게 USB를 건넸다. 여기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건 대동물류 창고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금속 조각이에요. 나는 조심스럽게 금속 조각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김민준 형사는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고 음성 파일과 문서를 확인했다.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해졌다. 특히 한영준 사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눈을 뜨고 나를 응시했다. 이은서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상상 이상의 거대한 카르텔이에요.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시겠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김민준 형사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의 아버지,
박대호 청장님께 들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을요. 혹시 이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나는 지난밤 박대호 청장님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박 청장님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떤 사건을 파고 계셨어요. 아마 이 비리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못다 이룬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김민준 형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대동물류 창고에 잠입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USB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조작된 증거라고 주장할 테니까요. 나는 그의 말에 동의했다. USB는 시작에 불과했다. 결정적인 증거는 대동물류 창고에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곳은 보안이 철저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잠입할 수 있을까요? 김민준 형사는 테이블에 대동물류 창고의 지도를 펼쳤다. 박 청장님이 내게 주었던 바로 그 지도였다. 박 청장님께 이미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지도는 낡았지만 여전히 유용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하게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거문이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는 거문이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거문이는 김민준 형사의 눈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은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이해하는 듯했다. 나는 김민준 형사에게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는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믿을 수 있는 동료였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거대한 어둠에 맞서 싸워야 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파헤치고 나의 명예를 되찾고 그리고 이 도시를 집어삼키려는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 김민준 형사와 헤어진 후 나는 거문이와 함께 내가 미리 봐두었던 낡은 여관으로 향했다. 비록 누명을 쓴 몸이었지만 최소한의 은신처는 필요했다. 좁고 침침한 방이었지만 녀석과 함께라면 어디든 안전하다고 느껴졌다. 김 형사는 내게 작은 추적기를 건네주며 위험할 때 사용하라고 일러두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제공해 주었다. 그는 대동물류 창고의 내부 도면을 분석하며 잠입 계획을 세우는데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그의 말대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다. 한영준 사장과 이강식 국장, 그 두 사람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파헤쳐야 했다.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더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했다. 며칠 밤낮으로 나는 노트북에 매달렸다. 뉴스와 인터넷 기사 공개된 기업 정보들을 샅샅이 뒤졌다. 거문이는 내 옆에서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내가 피곤할 때마다 얕은 낑낑거림으로 나를 격려했다. 녀석의 따뜻한 온기가 나를 지탱해 주었다. 한영준 사장은 겉으로는 건실한 건설회사 사장이었지만 그의 과거 행적에는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았다. 그는 무명의 회사였던 황룡건설을 단숨에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소규모 건설사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산하고 황룡건설에 흡수되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또한 그는 몇 년 전 아버지가 수사하던 대규모 부동산 투기 사건과도 미약하게나마 연관되어 있었다. 나는 직감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한영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이강식 국장은 어떠한가? 그는 청렴결백한 공무원의 대명사로 불렸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모두 유학 중이었고 아내는 고가의 명품을 즐겨 찾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았지만
그의 생활 방식은 그의 봉급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 존재했다. 나는 그가 한영준 사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의 청렴한 이미지는 철저히 위장된 것이었다. 밤늦게 김민준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이은서 씨 계획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대동물류 창고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곳입니다. 옛날 도면은 일부 구역만 정확하고 최근에 증축된 부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몇 가지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외부 CCTV, 사각지대, 그리고 오래된 지하 배수관을 통해 잠입할 수 있는 경로를요. 나는 그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그들의 예상치 못한 빈틈입니다. 며칠 더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곳에는 아주 덩치 큰 경비견들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꽤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견. 나는 거문이를 바라보았다. 거문이는 나의 걱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나를 올려다봤다. 녀석은 다른 개들과는 달랐다. 녀석은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녀석이라면 충분히 경비견들을 따돌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거문이를 훈련시키기 시작했다. 녀석은 원래부터 영리했지만 나는 녀석에게 침입 작전에 필요한 특별한 훈련을 시켰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법, 특정 냄새를 따라가는 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험을 감지했을 때 내게 알리는 법. 녀석은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놀라운 속도로 습득했다. 녀석은 나의 가장 강력한 동료였다. 며칠 후 김민준 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은서 씨,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 대동물류 창고에서 대규모 내부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비가 잠시 느슨해질 겁니다.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좋아요. 준비됐어요. 좋습니다. 제가 밖에서 당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부 잠입은 당신과 거문이에게 맡기겠습니다. 최대한 은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제가 알아낸 바로는 한영준은 자신의 모든 비리 장부를 지하 밀실에 숨겨두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최첨단 보안 장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밀실, 최첨단 보안 장치.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복수, 나의 명예회복, 그리고 이 거대한 악의 세력을 멈추는 것.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다. 잠입 당일 나는 거문이와 함께 대동물류 창고로 향했다. 김민준 형사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무정의로 나와 교신하며 주변 상황을 알려주기로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물류창고는 거대한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거대한 철문과 높은 담장이 우리를 압도했다. 여기야 거문아. 나는 김민준 형사가 알려준 CCTV 사각지대를 통해 담장을 넘었다. 거문이는 내가 넘어가자마자 녀석의 재빠른 몸놀림으로 나를 따라 넘어왔다. 우리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발소리조차 내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했다. 내부로 진입하자 거대한 창고 안에서는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녀석은 앞장서서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촉각은 나의 눈보다 훨씬 정확했다. 거문이는 나를 이끌고 낡은 배수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배수관은 녹슬고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다. 이쪽이야. 나는 거문이에게 손짓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배수관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나도 녀석을 따라 배수관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좁고 습했다. 곰팡이 냄새와 흙 냄새가 코를 찔렀다. 우리는 기어서 움직였다. 배수관은 지하로 향하고 있었다. 얼마나 기어갔을까?
드디어 우리는 배수관의 끝에 다다랐다. 끝에는 낡은 철창이 가로막고 있었다. 철창 너머는 어두컴컴한 공간이었다. 나는 작은 손전등을 꺼내 비춰보았다. 그곳은 지하 창고의 한 구석인 듯했다. 버려진 상자와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다. 김민준 형사가 말했던 지하 밀실은 아마도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나는 철창을 뜯어내기 위해 도구를 꺼냈다. 낡은 철창은 생각보다 쉽게 뜯어졌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지하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검은이는 바닥을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의 콧잔등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아 뭔가를 감지한 것이 분명했다. 여기야, 검은아. 나는 녀석의 눈을 바라보았다. 검은이는 나를 이끌고 벽 한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거대한 철제 선반이 놓여 있었는데 선반 뒤쪽에서 녀석이 킁킁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선반을 밀어보려 했지만 굳게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검은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녀석은 내 뒤로 바싹 붙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검은이의 행동은 분명했다. 누군가 오고 있었다. 쉿. 나는 검은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쌓여있는 상자 뒤로 몸을 숨겼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불빛이 번쩍였다. 경비원이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주위를 비추며 천천히 걸어왔다. 나는 숨을 죽였다. 검은이도 내 옆에서 몸을 최대한 낮추었다. 경비원은 우리가 숨어있는 상자 앞을 지나쳤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가 조금만 더 가까이 왔다면 분명 우리를 발견했을 것이다. 다행히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반대편으로 사라졌다. 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은이는 다시 선반 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녀석은 선반 뒤쪽 벽과 선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새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나는 그 틈새에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작은 금속 패널이 숨겨져 있었다. 벽과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위장되어 있어서 육안으로는 절대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패널에는 복잡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숫자 패드와 함께 지문인식 장치까지 있었다. 이게 바로 밀실로 들어가는 입구인가? 나는 중얼거렸다. 검은이는 꼬리를 살랑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이 아니었다면 이 밀실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김민준 형사에게 무정의를 들었다. 형사님 찾았어요. 밀실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하지만 잠금 장치가 너무 복잡해요. 무정의 너머로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잘하셨습니다, 이은서 씨. 그곳이 맞을 겁니다. 제가 지금 외부에서 시스템을 해킹하는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검은이는 내 옆에 앉아 밀실 입구를 응시했다. 몇 분 후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됐습니다. 잠금 장치가 일시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지문 인식 장치에 아무 손가락이나 대보세요. 나는 그의 말대로 지문 인식 장치에 손가락을 대었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패널이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로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 통로가 드러났다. 통로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퀴퀴한 냄새 대신 서늘한 공기가 느껴졌다. 나는 검은이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나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가자라고 말하는 듯했다. 우리는 망설임 없이 비밀 통로 안으로 발을 디뎠다. 통로는 좁고 길게 이어져 있었다. 벽면에는 오래된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바닥은 비교적 깨끗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통로의 끝에는 또 다른 철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잠금 장치가 없는 듯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다. 그곳은 작은 밀실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밀실이 아니었다. 벽면에는 수많은 모니터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모니터들에는 대동물류 창고 내부와 외부 그리고 심지어 서울 시내 곳곳에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중앙에는 거대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복잡한 서류들과 함께 수많은 통장과 현금 다발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금고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등지고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의 뒷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강식 국장이었다. 그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와 함께 피곤함이 역력했다. 그의 옆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고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가득했다. 나는 거문이와 함께 숨을 죽이고 그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이강식 국장은 서류를 뒤적이다가 휴대폰을 들었다. 사장님,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곧 최종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그 탐정은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나는 소름 끼치는 냉정함을 느꼈다. 그는 나를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단순히 누명 씌우는 것을 넘어 완전히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나의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눌러야 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이강식 국장이 자리를 비울 때를 기다려야 했다. 나는 거문이에게 눈빛을 보냈다. 거문이는 나의 뜻을 알아들은 듯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강식 국장은 한참 동안 서류를 검토하고 통화를 하더니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금고 쪽으로 다가갔다. 나는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가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수많은 서류 뭉치들과 함께 낡은 가죽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이강식 국장은 그 일기장을 꺼내 들고 잠시 들여다보더니 이내 다시 금고 안에 넣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밀실을 나섰다. 나는 이강식 국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제야 나는 거문이에게 속삭였다. 이제 우리의 차례야. 우리는 밀실 안으로 들어섰다. 거문이는 먼저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냄새를 맡았다. 녀석은 특히 금고 앞에서 오래도록 킁킁거렸다. 나는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금고는 최첨단 디지털 잠금 장치로 되어 있었다. 김민준 형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형사님, 이강식 국장이 금고 안에 어떤 일기장을 넣어두었어요. 그게 중요한 증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여기 밀실에 있었어요. 혼자서.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이강식 국장이라니 대단합니다. 이은서 씨, 금고 잠금 장치는 제가 지금 해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영준이 항상 사용하는 비밀번호 패턴이 있습니다. 그의 생년월일이나 가족 생일 같은 것들이요. 이강식이라면 한영준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강식 국장이 자리를 비우기 전에 금고를 조작할 때 그의 손가락 움직임을 유심히 보았다. 그는 몇 개의 숫자를 빠르게 눌렀었다. 나는 그 숫자들이 한영준의 생년월일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나는 김민준 형사에게 한영준의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준 형사는 빠르게 정보를 찾아내 알려주었다. 나는 금고 패드에 한영준의 생년월일을 눌렀다. 삐빅 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금고문을 열었다.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과 함께 이강식 국장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죽 일기장이 눈에 띄었다.
나는 주저없이 일기장을 꺼냈다. 일기장 속에는 빽빽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일기장은 이강식 국장이 한영준 사장과 결탁하여 저지른 모든 비리 행각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뇌물수수, 불법 투기, 그리고 증거 조작까지. 모든 것이 날짜별로 금액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나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었다. 이은서 탐정, 제거 완료. 완벽하게 처리했음.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 모든 악행의 증거가 바로 내 손안에 있었다. 나는 일기장과 함께 테이블 위에 널려있던 중요 문서들을 최대한 많이 챙겼다. 그리고 검은이를 돌아보았다. 녀석은 이미 다음 지시를 기다리는 듯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나갈 시간이야, 검은아. 나는 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 갑자기 무정이 너머로 김민준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은서 씨, 위험합니다. 경비원들이 밀실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우리가 침입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이 분명했다. 어쩌면 이강식 국장이 돌아와 밀실에 뭔가 이상이 있음을 감지한 것일 수도 있었다. 나는 검은이를 데리고 서둘러 밀실을 빠져나왔다. 비밀 통로를 지나 배수관으로 향했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금 도주를 시작했다. 밀실에서 탈출하여 배수관을 통해 다시 지하창고로 기어 나왔을 때 등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거친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녀석들은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필사적으로 우리를 쫓고 있었다. 손에는 이강식 국장의 일기장과 중요한 문서들이 들려 있었다. 이것들이 내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증거물들이었다. 검은아, 이쪽이야. 나는 손짓하며 창고의 반대편 구석으로 달렸다. 검은이는 나의 발걸음에 맞춰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다. 녀석은 콧잔등을 킁킁거리며 바닥을 훑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우리는 상자들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그들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애썼다. 그때였다. 창고 저편에서 훈련받은 듯한 덩치 큰 경비견 2마리가 나타났다. 녀석들은 낮게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검은이에게 눈빛을 보냈다. 검은이는 나의 옆에 바싹 붙어 녀석들을 노려보았다. 2마리의 경비견은 훈련이 잘 되어 있었지만 검은이의 압도적인 기세에 잠시 주춤하는 듯했다. 검은아 막아, 나는 외쳤다. 검은이는 망설임 없이 경비견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녀석은 놀라운 민첩성으로 경비견들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들의 시선을 내게서 돌렸다. 경비견들은 검은이에게 집중했고 그 틈을 이용해 나는 창고의 비상구로 향했다. 비상구는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어보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젠장, 나는 작게 욕설을 내뱉었다. 김민준 형사에게 무정의를 들었다. 형사님, 비상구가 잠겨 있어요. 그리고 경비견들이. 무정의 너머로 김민준 형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은서 씨, 침착하세요. 제가 지금 비상구 잠금 장치를 해킹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때 검은이가 날아오는 경비견 1마리의 옆구리를 물고 바닥에 내던졌다. 다른 1마리는 검은이에게 덤벼들었지만 검은이는 녀석의 공격을 능숙하게 피하며 녀석의 다리를 물고 뒤로 밀어냈다. 검은이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었다. 녀석의 털은 땀으로 축축했고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창고 안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들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우리를 비추며 소리쳤다.
거기서 움직이지 마. 나는 몸을 움츠렸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때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비상구 문이 열렸다. 이은서 씨, 빨리 나오세요. 김민준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거문이에게 손짓했다. 거문아, 이쪽이야. 거문이는 재빠르게 경비견들을 따돌리고 내 옆으로 달려왔다. 우리는 열린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은 어둠 속이었고 나는 무작정 달렸다. 뒤에서는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와 경비견들의 짖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우리는 물류창고 외곽의 어두운 숲길로 뛰어들었다. 숲은 험했지만 그들의 시야를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나는 가파른 경사를 넘어 숲속 깊숙이 들어갔다. 거문이는 나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함께 달렸다. 우리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얼마나 달렸을까? 더 이상 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쯤 우리는 작은 가을가에 다다랐다. 나는 가을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거문이도 내 옆에 앉아 녀석의 거친 숨을 내쉬었다. 녀석의 눈은 여전히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고마워, 거문아. 내 덕분에 살았어. 나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은 내 손에 얼굴을 비비며 녀석의 따뜻한 혀로 내 손을 핥았다. 녀석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다시 한번 녀석의 놀라운 능력을 실감했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울렸다. 김민준 형사였다. 이은서 씨, 무사하십니까? 제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무사해요. 형사님, 제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얼마 후 김민준 형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우리를 찾아냈다. 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기장과 문서들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정말 이강식 국장의 일기장입니까? 그리고 이 문서들은 대단합니다. 이은서 씨, 당신은 정말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김민준 형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일기장 속에는 한영준 사장과 이강식 국장, 그리고 그들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세력의 실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뇌물수수 불법 투기, 그리고 심지어 살인 교사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푸른밤이라는 코드네임이었다. 그들은 푸른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푸른밤. 나는 중얼거렸다. 네, 이은서 씨. 아마도 그들의 진짜 이름일 겁니다. 이 일기장과 문서들을 보면 그들은 단순히 비리 공무원과 건설회사가 아닙니다. 이들은 거대한 범죄 조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카르텔이에요. 김민준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건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김민준 형사가 내 곁에 있었고 나의 충실한 동료 거문이도 있었다. 그때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희미하게 쓰인 작은 글씨였다.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칠 뻔했다. 오래된 기억 폐쇄된 구역 숨겨진 진실. 그리고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숫자 조합이 적혀 있었다. 이게 뭘까요, 형사님? 나는 김민준 형사에게 일기장을 건넸다. 김민준 형사는 글씨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오래된 기억 폐쇄된 구역 숨겨진 진실. 마치 수수께끼 같군요. 그리고 이 숫자들은 좌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코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셨다. 오래된 진실이라고 중얼거리셨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오래된 문서들을 정리하시곤 했다. 형사님, 혹시 아버지의 유품 중에 제가 보관하고 있는 오래된 문서들이 있어요. 혹시 그 안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나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아파트에 잠입했다. 다행히 아직 그들은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책들과 오래된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유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오래된 사진첩, 낡은 수첩, 그리고 겹겹이 쌓인 서류 뭉치들. 그때 나의 손에 닿은 것은 낡은 가죽 상자였다.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오래된 경찰 배지와 함께 낡은 지도가 한 장 들어 있었다. 지도는 서울 시내의 한 오래된 구역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구역의 한 지점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그곳은 한때 버려진 공장이 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재개발 예정지였다. 나는 지도를 펼쳐 이강식 국장의 일기장에 적힌 숫자 조합과 비교했다. 놀랍게도 그 숫자 조합은 지도에 표시된 빨간색 동그라미 지점의 위도와 경도 좌표와 정확히 일치했다. 형사님, 찾았어요. 이강식 국장의 일기장에 적힌 건 좌표였어요. 아버지의 지도가 이 좌표를 가리키고 있어요. 나는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김민준 형사는 지도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런 우연이, 그렇다면 오래된 기억 폐쇄된 구역 숨겨진 진실은 바로 이곳을 의미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사건을 파고 계셨어요. 아마 이곳에 아버지께서 발견한 결정적인 증거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푸른밤이라는 거대한 세력에 의해 계획된 것이 분명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나는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했다. 형사님, 지금 당장 저곳으로 가야 해요. 그곳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푸른밤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김민준 형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했다. 이은서 씨,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그곳은 분명 그들의 아지트였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이곳을 폐쇄하고 흔적을 지웠을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면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해요. 그리고 저에게는 검은이가 있어요. 녀석은 어떤 위험도 감지할 수 있어요. 나는 검은이를 바라보았다. 검은이는 나의 옆에 바싹 붙어 녀석의 꼬리를 흔들었다. 녀석의 눈은 나의 결심을 이해하는 듯했다. 김민준 형사는 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그곳을 급습해야 합니다. 아니요, 형사님. 지금 당장 지원을 요청하면 늦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이곳을 알아냈다는 것을 눈치채면 모든 증거를 없애버릴 거예요. 우리 둘이 먼저 가서 핵심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지원을 요청해도 늦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김민준 형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내 의견에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당신은 즉시 후퇴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시는 저에게 따르십시오. 알겠습니다. 나는 그의 조건에 동의했다. 우리는 준비를 마치고 새벽녘의 낡은 공장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남긴 단서, 그리고 검은이의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이 진실을 향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가는 듯했다. 우리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최종 대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내기 위한 마지막 싸움.
낡은 공장지대는 새벽에 스산한 기운에 잠겨 있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시야를 방해했고 오래된 건물들은 그림자처럼 거대하게 솟아 있었다. 이강식 국장의 일기장에 적힌 좌표, 그리고 아버지의 지도에 표시된 곳. 이 모든 단서가 가리키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 김민준 형사와 나는 검은이를 앞세우고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쇠농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은서 씨, 조심하세요. 분명 함정이 있을 겁니다. 김민준 형사는 손전등을 비추며 주위를 경계했다. 그는 권총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도 그의 뒤를 따르며 검은이의 움직임을 살폈다. 검은이는 콧잔등을 킁킁거리며 바닥을 훑었다. 녀석의 예민한 후각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유일한 안내자였다. 공장 내부는 폐허나 다름없었다. 부서진 기계들이 널려 있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었다. 우리는 빛 한 점 없는 어둠 속을 헤치며 나아갔다. 김민준 형사는 지도를 펼쳐들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확인했다. 이쪽입니다. 지도에는 이 지점에 중앙제어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제어실. 아마 그곳에 모든 증거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그때 검은이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앞발로 바닥을 긁으며 한쪽 벽면을 응시했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벽면에는 희미한 얼룩이 보였다. 마치 피가 튀었던 흔적 같기도 했다.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검은아, 왜 그래? 나는 녀석의 이름을 불렀다. 검은이는 나의 눈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무언가 강렬한 것을 보고 있는 듯했다. 김민준 형사는 검은이의 행동에 의아해하며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상하군요. 이곳은 너무 깨끗합니다. 피가 묻었다면 지웠을 텐데. 그 순간 김민준 형사의 발밑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나는 그의 발밑을 비춰보았다. 낡은 철판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어두컴컴한 구덩이가 있었다. 함정이다. 나는 외쳤다. 김민준 형사는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그의 다리가 구덩이의 끝에 걸렸다. 나는 그를 잡아당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구덩이 속에서 날카로운 쇠사슬이 튀어나와 김민준 형사의 다리를 감쌌다. 그는 그대로 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갔다. 형사님, 나는 절규했다. 검은이는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지만 나는 녀석을 막았다. 안 돼, 검은아, 위험해. 구덩이 안에서는 김민준 형사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손전등을 비춰 구덩이 안을 살펴보았다. 구덩이 바닥에는 날카로운 쇠말뚝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다. 조금만 더 깊이 떨어졌다면 김민준 형사는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그는 쇠사슬에 매달린 채 공중에 떠 있었다. 그때 공장 안에서 불이 켜졌다. 수십 개의 전등이 동시에 켜지면서 어둠에 잠겨있던 공장 내부가 환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뭇거뭇한 그림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덩치 큰 남자들, 경비원들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포위하듯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한영준 사장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의 옆에는 이강식 국장도 보였다. 이은서 씨 역시 여기까지 올 줄 알았습니다. 한영준 사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번뜩였다. 이런 끈질긴 여자는 처음 보는군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나는 분노에 휩싸였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으로 올 것을 예상하고 함정을 파놓았던 것이다.
김민준 형사는 쇠사슬에 매달린 채 힘겹게 나를 올려다보았다. 도망치세요. 이은서 씨,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아니 형사님, 여기서 끝장을 낼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눈은 한영준 사장을 향해 있었다. 당신이 제 아버지를 죽였죠. 한영준 사장은 나의 질문에 비웃음을 흘렸다. 오래된 기억을 들쑤시는군요. 그래, 그 남자는 좀 골치 아팠어. 너무 똑똑했지. 하지만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팠을 뿐이야. 그의 말에 나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직접적으로 시인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들에 의해 살해당했던 것이다. 분노가 나의 온몸을 지배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거문아, 나는 거문이에게 외쳤다. 거문이는 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한영준 사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저개를 잡아 한영준 사장이 소리쳤다. 경비원들이 거문이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거문이는 놀라운 민첩성과 영리함으로 그들을 따돌렸다. 녀석은 그들의 다리 사이를 이리저리 오가며 그들의 시야를 교란했다. 그 사이 나는 구덩이 속 김민준 형사를 구해야 했다. 쇠사슬은 굵고 단단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쪽 구석에 낡은 기계들이 쌓여 있었다. 그 중에는 쇠를 자를 수 있을 만한 절단기도 보였다. 나는 절단기를 향해 달려갔다. 어딜 가는 거야? 경비원 한 명이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나는 몸을 틀어 그의 공격을 피하고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녀석은 비틀거렸다. 나는 절단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절단기는 너무 무거웠다. 그때 거문이가 경비원 한 명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녀석은 경비원의 시선을 내게서 돌리며 시간을 벌어주었다. 나는 절단기를 힘겹게 들어올리고 구덩이로 향했다. 김민준 형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매달려 있었다. 형사님, 잠시만 버텨요. 나는 절단기의 나를 쇠사슬에 갖다 대었다. 끼이이잉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다. 쇠사슬은 예상보다 단단했다. 나는 온 힘을 다해 절단기를 눌렀다. 한영준 사장은 나의 행동에 경악했다. 멈춰, 저 여자를 막아. 경비원들이 나를 향해 달려왔다. 거문이는 필사적으로 그들을 막아섰지만 녀석도 지쳐가고 있었다. 나는 쇠사슬을 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때 쇠사슬에서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졌다. 김민준 형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그는 날카로운 말뚝들을 피해 안전하게 착지했다. 고마워요. 이은서 씨, 김민준 형사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나의 손에 들린 일기장과 문서들을 보았다.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탈출해야 합니다. 아니요, 형사님. 아직 끝이 아니에요. 저 중앙제어실에 가야 해요. 아버지의 마지막 단서가 거기 있을 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의 직감은 중앙제어실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외치고 있었다. 한영준 사장은 우리의 대화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젠장 저들을 막아 중앙제어실은 절대 안 돼. 경비원들이 다시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김민준 형사는 권총을 빼들었다. 내가 길을 열겠습니다. 당신은 중앙제어실로 가세요. 김민준 형사는 경비원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그는 정확하게 그들의 다리를 맞췄다. 경비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사이 나는 거문이와 함께 중앙제어실을 향해 달렸다. 한영준 사장은 분노에 찬 얼굴로 우리를 노려보았다. 중앙제어실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번호 자물쇠가 설치되어 있었다. 나는 김민준 형사에게 무정의를 들었다. 형사님, 중앙제어실 문이 잠겨 있어요. 무정의 너머로 김민준 형사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그곳은 아마 지문인식 시스템일 겁니다. 한영준의 지문이 필요할 거예요.
저는 지금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내야 합니다. 이은서 씨. 한영준의 지문.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검은이가 갑자기 한영준 사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녀석은 한영준 사장의 손을 가리켰다. 나는 한영준 사장의 손가락에 시선이 꽂혔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어쩌면 그가 평소에 사용하는 지문이 묻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검은이에게 신호를 보냈다. 검은이는 나의 뜻을 알아들은 듯 한영준 사장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한영준 사장은 검은이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당황했다. 그는 검은이를 피하려 했지만 검은이는 녀석의 팔을 물었다. 한영준 사장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잘했어, 검은아. 나는 외쳤다. 나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한영준 사장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그 지문을 조심스럽게 중앙제어실 문의 지문 인식 장치에 갖다 대었다. 비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중앙제어실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다. 수많은 모니터들과 서버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에는 한영준 사장의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 한 대가 열려 있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살펴보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한쪽에는 작은 스위치가 있었다. 스위치 옆에는 긴급 삭제라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이곳에 올 경우를 대비해 모든 증거를 파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서둘러 노트북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해야 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영준 사장이 경비원들을 뚫고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감히 네가 모든 것을 망치려는구나. 그는 나의 목을 조르려 달려들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의 공격을 피했다. 나는 노트북을 움켜쥐고 그에게서 벗어나려 했다. 그때 검은이가 한영준 사장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한영준 사장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그 틈을 타 노트북을 들고 중앙제어실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은서 씨,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김민준 형사가 피투성이가 된 채 나를 향해 소리쳤다. 그는 경비원들과의 싸움으로 지쳐 보였다. 네, 확보했어요. 이제 탈출해야 해요. 우리는 검은이와 함께 공장 밖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한영준 사장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듯 절규하고 있었다. 우리는 숲속을 헤치고 달렸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였다. 김민준 형사가 미리 지원을 요청했던 것이다. 경찰차들이 공장 입구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숲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곧이어 경찰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고 한영준 사장과 경비원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김민준 형사에게 달려갔다. 그는 다리에 심한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해냈습니다. 이은서 씨,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형사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검은이 덕분이고요. 나는 검은이를 끌어안았다. 녀석은 나의 품에서 기쁜 듯 꼬리를 흔들었다.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들은 한영준 사장과 이강식 국장을 체포하고 있었고 중앙제어실의 증거물들을 확보하고 있었다. 나는 노트북을 들고 경찰 책임자에게 다가갔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요. 책임자는 나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어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파일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푸른밤이라는 조직의 실체를 파헤치고 있었다. 그는 모든 증거들을 모아 이곳에 숨겨두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채고 아버지를 살해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나의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푸른밤이라는 거대한 범죄 조직에 의해 계획된 살인이었다. 나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후련함을 느꼈다. 마침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었다. 낡은 공장 지대에 드리웠던 새벽의 어둠은 서서히 걷히고 있었다. 경찰차가 줄지어 들어오고 사이렌 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졌다. 한영준 사장과 그의 수하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이강식 국장 또한 현장에서 붙잡혔다. 나는 김민준 형사와 함께 경찰들에게 우리가 확보한 모든 증거물, 이강식 국장의 일기장, 한영준 사장의 노트북, 그리고 각종 불법 서류들을 넘겼다. 경찰들은 이 모든 증거물들을 꼼꼼히 봉인하여 압수했다. 김민준 형사는 구급대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다. 그의 다리 상처는 꽤 깊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과 함께 안도감이 가득했다. 이은서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거대한 비리를 절대 파헤칠 수 없었을 겁니다. 나는 거문이를 끌어안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형사님 덕분이에요. 그리고 거문이 덕분이고요. 거문이는 나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며 기쁜 듯 나를 올려다봤다. 녀석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다. 녀석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했다. 이후 며칠 동안 세상은 뒤집어졌다. 내가 넘긴 증거물들은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고 푸른밤이라는 거대하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한영준 사장은 물론 이강식 국장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수많은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고위 공무원들까지 줄줄이 체포되었다. 언론은 연일 특보를 내보냈고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내 대한 누명도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비리 탐정이라는 오명은 사라지고 나는 정의를 밝힌 탐정으로 불리게 되었다. 내가 갇혀있던 사무실은 다시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나를 찾아와 진실을 밝혀달라며 의뢰를 맡겼다. 하지만 나는 당분간 의뢰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내게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고 나는 잠시 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냈다. 아버지는 푸른밤의 비리를 쫓다가 그들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한영준 사장의 노트북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기록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증거를 모아 이곳에 숨겨두려 했지만 그들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채고 아버지를 제거했던 것이다. 아버지는 순직 처리되었지만 사실은 거대한 악에 맞서 싸우다 희생당한 영웅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묘지를 찾아갔다. 따스한 햇살이 묘비에 비쳤다. 나는 묘비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름을 손으로 쓸어보았다. 거문이는 내 발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든 것을 밝혀냈어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어요. 나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동시에 후련함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풀렸다. 아버지의 죽음은 이제 내게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동기가 되었다. 며칠 후 박대호 청장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서야, 정말 고생 많았다. 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박 청장님의 눈가에는 촉촉한 물기가 맺혀 있었다. 그는 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푸른밤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자서 그들을 파헤치려 했는지. 박 청장님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의심했지만 거대한 세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은서야. 그때 내가 좀 더 강했더라면 네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박 청장님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청장님. 이제라도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됐어요.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청장님 덕분이에요. 나는 김민준 형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그는 내게 말했다. 이은서 씨, 저는 당신과 거문이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을 향한 열정,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싸우는 용기. 당신 덕분에 저도 더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거문이와 함께 한강을 산책하고 있었다.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고 강물은 잔잔하게 흘러갔다. 거문이는 풀밭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놀았다. 녀석의 꼬리는 끊임없이 흔들렸다. 녀석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개 같았다. 나는 강물 위로 비치는 나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은 없었다. 나의 옆에는 언제나 나의 가장 충실한 동료 거문이가 있었다. 녀석은 내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자 영원한 동반자였다. 녀석이 있었기에 나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녀석의 예리한 후각과 직감은 단순히 단서를 찾는 것을 넘어 내가 진실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주었다. 진실의 눈 탐정 사무실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동안의 휴식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제 나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만 갇혀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돕고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아내는 데 힘쓸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불의와 어둠으로 가득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진실을 향한 끈질긴 열정과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의 옆에는 언제나 그림자처럼 함께할 나의 특별한 동료 거문이가 있었다. 거문이는 나의 발치에 와서 머리를 비볐다. 나는 녀석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떠날 시간이야, 거문아. 거문이는 나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녀석의 눈은 반짝였고 꼬리는 힘차게 흔들렸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정의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 도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진실을 쫓을 것이다.